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2서양의학과 사장 유영찬입니다.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책도 썼기 때문에 비판적인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나마 의료개혁에 대해서 이만큼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존경을 표하고, 아까 말씀하신 발언 중에 의료법인의 장이 의사여야 한다는 그 법인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악법 중에 의사만이 의료법인의 장이 된다는 것이 국제화에 역행하고 다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의료체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 수요자 중심의 의료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료사고 중에 제일 많은 게 마취사고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양방이 같이 해서 좋은 마취 방법을 쓴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한 방에는 마취가 안 되는 걸 알고 있고, 아직도 한 양방은 벽으로 둘러싸 완전히 칸막이를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안 돼 있는데, 제 부친이 뇌졸중으로 사경을 헤매고 회복 단계에서 했을 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한의사가 예를 들어서 MRI라든지 CT 같은 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왜 양방 의사들은 반대를 합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진료는 정확하게, 치료는 한방도 할 수 있고 양방도 할 수 있고 그 존재가 다 있는데 왜 그거를 반대하십니까? 다음에 의료비가 적기 때문에, 적은데도 가정의 재정 파탄 비율이 높다는 거, 이것은 의료보험 체계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짧은 지식이나마 과잉 진료라든지 의료사고, 그 다음에 더 큰 건 뭐냐면 약의 부작용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약에 너무 의존하는 현행 서양 의학 체계 때문에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다른 병이 일어나고 해서 그 병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병이 나면은 재정 파탄이 된다. 이런 쪽으로 저는 보고, 또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좋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판독을 해가지고 뭐 미리 뭘 떼내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본 책에 의하면 유전은 5 내지 10%이니, 따라서 식생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생활 습관을 잘 가져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인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의사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그런 쪽에는 터치를 안 하고 그냥 모든 거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4대 보험을 전부 4대 중증질환을 전부 정부가 책임진다. 병원에만 의존하는 이거는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독일에서는 식이요법이라든지 마사지요법이나 다른 요법도 보험이 적용되는, 그래서 이게 폭넓게 해가지고 자연치유 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순차적으로 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생활습관 교정 등 일단 기본적, 제가 역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 교정 등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야지, 너무 예를 들어서 유전자 치료를 한다든지 등등 너무 심도 있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유전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적 질환,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있고, 혹은 또 이제 유전자 형질을 조작함으로써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국한돼서 하는 것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치료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생활 습관의 변화 등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너무 약에 의존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을 또 이제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가끔씩 TV 프로그램을 보면 영국을 가서 취재하면서 영국에 가면은 병원 가서 의사를 진료하면 의사가 약 먹지 말고 그냥 차나 좀 마시고 좀 있다 보면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 보고 혹은 약을 정말 최소한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걸 보면서 저렇게 바람직한데 우리나라는 약을 너무 많이 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랑 의료 시스템이 많이 다르죠. 거기는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고 특히 이제 그 예방을 중시를 하면서 그런 예방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인두제를 써서 환자가 의료비를 쓰면 쓸수록 그 의사에게 손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적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환경이 또 생긴 것이고요. 지금 그 약을 너무 많이 쓴다. 여기에는 또 이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병의원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특히 동네 의원에서 약을 처방을 안 하거나 혹은 조금 해주면 약 처방을 많이 해주는 병원으로 다 환자들을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약 처방을 하는 것이죠. 의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양한방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의사들은 양한방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의한방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왜 반대하는가? 이 자리에서 짧게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참고로 그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의학과 한의학은 치료하는 그 원칙이 다릅니다. 프린시플이 달라서 의학은 지금 저희가 전부 의과학이라는 말을 쓰죠. 응용과학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방, 중국에서도 지금 중의학이라고 하는 이 전통의학이 음양오행에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 또 음양오행과 오장육부 이론에 근거하고 또 중국의 고대 의서인 이제 황제내경 또 동의보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화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융합이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 약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통 의술을 하는 의사면허와 그리고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면허를 이원화된 면허를 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딱 4개 나라입니다. 중국이 있고요. 나머지 3개 나라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나라들입니다. 공통점이.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의사면허를 일원화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들어왔을 때 1860년대에 전통 의사면허를 없애버렸습니다. 의사면허를 일원화했는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50년 동안 지배하는 동안에는 50년이 아니죠. 36년 지배하는 동안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그 당시로서는 서구 신의학 문물인 의학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의료 서비스를 해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통 의사 그 당시에 교육기관도 없었죠. 전통 의술을 하던 분들한테 의생이라는 신분을 주고 계속 치료를 하게 된 것이 지금 이원화된 의사면의 그 뿌리가 됐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3개 나라와 플러스 중국까지. 그런데 중국도 지금 전통의학, 중의학이 굉장히 지금 큰 하향세를 겪고 있어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식이 과학화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이죠. 지금 진통을 거쳐서 우리나라도 의사면허가 일원화가 머지않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의학의 분야가 보완대책 그 의학의 한 분야로서 이제 그 의학 중심으로 연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관심 많은 분인데 그 대체 조제에 관련해서 언급하신 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대체 조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라는 취지인데 저는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양면이 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대체 조제가 허용되는 분야는 아마 이미 카피약 등이 상당한 수준이 된 것들에서 허용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의사들이 어떤 처방을 내릴 때 보면 카피약으로 애초에 처방을 내리지 않고 원래 원약품으로 처방 내리는 것이
혹시 또 다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혹시 그 의사들이 만약에 소비자의 어떤 권리를 생각했을 때 카피약으로 애초에 처방을 내게 된다면은, 혹은 그런 제도가 합리화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어떤 약국과의 어떤 인센티브 갈등이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 또 혹은 지금 혹시 제가 약간 좀 삐딱하게 보자면은 지금 이미 어쩌면 그 의약 업계와 의사 간에 어느 정도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제도화를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혹시 그런 부분을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카피약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어떤 소비자의 의료 권익에 침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입장에서 또 어쩌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게 약간 궁금합니다. 지금 약을 대체 조제를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거친 약. 이 생물학적 동등성이라니까 굉장히 이름이 거창하고 뭔가 전문적인 것 같고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흡수율만 봅니다. 그것도 오리지널의 80에서 125% 사이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성분이 같기 때문에 흡수율만 본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이 동일한 성분이라고 약효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약의 그 약 성분의 순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역가라고 얘기하는데, 역가가 다 다르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약의 원료도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수입하던 것들이 지금 요즘은 거의 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쪽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이라도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전에 뭐 큰 사건이 났었습니다. 이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주고서 다 통과를 한 거죠. 그런 약이 한 400여 개가 그렇게 통과한 게 밝혀졌는데, 검찰 조사에서 문제는 그러면 그 명단을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게 여기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러니까 의사들은 계속 약을 쓰면서 자기만의 경험치를 또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오리지널 약품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믿을 수 있다 생각해서 또 제너릭 약을 쓰고, 또 개중에는 리베이트, 순전히 의사들 중에도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 그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대체 약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또 정부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원래는 2000년도에 의약분업 될 때 의정 합의 사항에는 대체 조제를 할 때 의사에 반드시 허락을 얻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냥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많이 바꿉니다. 정부가 거기에 단속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약사의 선택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잖아요. 그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어느 기업이라면, 혹은 사기업이라면, 만약에 그게 삼성화재나 LG화재였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돈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회장님의 노고는 여러 가지로 제가 이해가는 면이 있는데, 결국은 재원 조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짧게 빠르게 지나가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럼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까는 목적세로 하자는 것인지 조세로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그 의료 부담률이요, 그죠? 그 건강보험 부담률을 높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사용자 부담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높이자는 건지, 아니면 또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서 급진적으로 고소득자들한테 더 등급을 높여서 더 많이 하자는 것인지, 이에 대한 철학이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끝부분에 들어있었는데, 이제 김수근 교수님께서 시계를 짚으시는 바람에 제가 너무 짧게 넘어가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지금 국민은 이미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실손보상보험료를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것보다 민간보험료로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다 손해죠.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지금 그 진보시민단체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건강보험이라고 해서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을 이원화돼서 나가는 거를 하나로 합치고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자. 그러면 돈을 조금만 내고도, 즉 개인 지출, 실질적 지출은 줄어들면서도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대원 측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운동이라고 좀 이름을 조금 달리 부르는데, 그 이유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그 시뮬레이션을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하셔서 예전에 한 16,000원만 더 내면은 그 90%가 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또 이제 그런 주장도 하셔서 그건 좀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해서, 즉 국민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사보험에서, 지금 사보험 시장이 1년에 약 지금 거의 공보험 시장에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사보험 시장의 통계는 정확히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시납도 있고 분납도 있고 또 일시납 얼마 동안 하고 혜택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일괄적으로 계속 걷는 국민건강보험처럼 시장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약 한 그 35조 정도의 규모를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중에 민간보험으로 나가는 것 중에 절반만 이쪽으로 돌려도 충분한 재원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고급 의료 서비스를 위한 민간보험은 여전히 그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공보험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결국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인들 많이 계시지만 정치인들이 경영하는 이 경영체잖아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 표 떨어지는 하기 어렵죠. 국민에게 이런 공감대를 만든다는 것은 오바마 케어도 그 좋은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38년 묵은 3조 보험을 이제는 현실에 맞게 누군가는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지금 현실에 맞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건강보험으로 이제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죠.